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최근 전국 기초지자체장들의 공약 이행과 정보 공개 평가를 공개했습니다. 대구 지역 기초지자체의 재정 확보율은 83.97%로 7개 특별광역지역 가운데 최상위를 기록했고요. 공약 이행을 위한 전체 재정계획 대비 집행 비율도 56.83%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에 민선 7기 공약 이행 완료율 부문에서는 69.12%를 기록하면서 7개 특별광역지역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렀는데요. 이는 현재 대구 지역의 국가재정으로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 많지만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한 사업들이 대다수인 탓에 공약 이행 실적률이 낮은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유권자들이 정책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후보들이 내놓은 약속이 지역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공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해명과 소통의 노력을 잘 살핀다면 공약에 무게를 더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따끔한 회초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월 4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세진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터널 앞두고 3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터널 빠져나오면서부터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중부내륙지선 대구 방향 성선나들목에서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교통량 꾸준해서 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부산고속도로 동대구 분기점에서 동대구 나들목까지 양방향으로 흐름 괜찮고요.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 도동 분기점에서 청통화촌 나들목까지 빠르게 지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도로입니다. 호국로 54단에서 구구터널 방향 구구터널 500m 못 간 지점 2차로에 승용차 추돌 사고 발생했는데요. 뒤로 정체 이어지고 있어서 우회하셔야겠습니다. 월드컵로 경기장 내거리에서 관계삼거리 방향 200m 지난 지점 2, 3차로 막고 작업 진행되고 있고요. 청호로 경북고등학교에서 만촌 내거리 방향 동도중학교 정문 앞 2, 3차로 걸쳐 가로수 자지치기는 작업 중입니다. 이 구간들 지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달구벌대로 수성구청역에서 만촌 내거리 방향 만촌내거리 신호 3번 받아야 지나실 수 있고요. 대학로 복현호 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삼거리 방향으로는 신호 2번 정도 받아야 지나실 수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로 포산중앙 3거리에서 포산고 4거리 방향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명동로 수성시장 내거리에서 건들바위 내거리 방향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동덕로 삼덕내거리에서 종강내거리 방향 경북대학교 병원 못 간 지점부터 밀리고 있고요. 아양로 아양교에서 큰고개 내거리 방향 교통량 증가하면서 속도 떨어져서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낮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0도, 포항 안동 1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다 밤의 대기 정체로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어서 화재에도 주의하셔야겠고요. 대구 현재 기온은 8도, 습도는 60%입니다. 지금까지 안세진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매일신문 김근우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근우 기자 첫 소식 전해주세요. 네, 이 굉장히 맹위를 떨쳤죠. 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서 감소세로 전환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자정 기준으로 전국의 신규 확진자가 23만 4천여 명 정도, 전날보다 3만 명 가까이 줄었고 2주 전하고 비교했을 때도 10만 명 가까이 넘게 줄어든 수치라고 하고요. 네. 이 대구도 어제 기준으로 9천여 명, 일주일 만에 4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이 신규 확진자하고 재택 치료자, 사망자까지 최근 들어서 뚜렷하게 줄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또 다르게 적용되죠? 그렇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10명까지 늘어났고 영업시간 제한은 자정까지 연장됐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장 심했을 때는 이 4명까지 9시까지 뭐 이렇게 딱 정해져 그랬었죠. 있었잖아요. 상당히 많이 풀려 있는 건데 이 방역 당국은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주변에 코로나 걸렸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이렇게 많이 걸리니까는 역설적으로 더 이상 차단할 수 없다는 식으로 좀 인식이 전환됩니다.
되면서 이 위드 코로나가 더 가까이 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여전히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층의 경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이 중증 환자 병상 확충이라든지 이런 의료 대책 마련에는 방역 당국에서 상당히 좀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야,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까지 과연 가능한 날이 올 수도 있겠군요. 솔직히 뭐. 말씀드리면 한 2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다녔더니 이제 네. 바깥에서 마스크 없이 돌아다닌다는 게 굉장히 어색한 기분이 어색한데. 들어서 좀 민망해요. 매너으로 보인다는 게. 예. 어쨌든 그래도 계속해서 조심하고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19의 거리 두기가 이제 좀 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이 장면인데요. 이 주말 열렸던 지역의 스포츠 소식입니다. 먼저 어제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선수를 초청한 이 국제 마라톤 대회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네. 2009년에 국제 마라톤 대회로 승격한 이후에 매년 열려왔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또 진행되지 못했었습니다. 이 거의 3년 만에 이 대회가 제대로 개최가 됐는데요. 일단 그 아프리카 대륙의 선수들이 이 남녀 우승을 차지했고요. 지난 토요일이었죠. 프로야구가 또 2022년 시즌을 개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원에서 펼쳐진 KT와 경기에서 삼성 라이온즈가 토요일은 패배했지만 어제는 9회 말 역전승을 차지하면서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네. 화수목 3연전도 잠실에서 원정 경기로 치러지고 오는 8일 금요일이면 대구 라이온즈 파크에서 홈 개막전이 이 키움과 경기가 열리는데요. 프로축구 경기도 주말에 또 열렸습니다. 2일에 토요일 대구FC가 제주와 0대0으로 비겼고 또 김천 상무도 수원 삼성과 1대1, 포항 스틸러스도 3일 서울에서 열린 경기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네. 이제 스포츠 시즌이 찾아오고 거리두기도 또 완화되고 이 시민들이 이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실 수 있는 것도 한층 더 많아졌으니까요. 네. 이 코로나19 방역에 유의하시면서도 이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우리 지역팀을 응원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라톤 대회는 뭐 야외였으니까 많은 분들이 뭐 그냥 많이 오셔서 응원하셔도 괜찮았고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 제한 없는 거죠? 네, 인원 제한은 없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육성 응원만 하지 않는다면 네. 인원 제한 없이 지금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의 계절이 돌아왔군요.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기름값 소식 한번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주에 저도 이제 주유소를 가야 되는데 정말 한숨이 푹푹 나옵니다. 이 정부가 유가 부담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 5월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20%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5월부터요. 네, 또 생계형 사업자인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유가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안을 보면 이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하는 내용이 중심인데요. 네. 이게 현행법상으로 인하폭의 한계치이고 여기서 더 낮추려면은 탄력세율까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37%까지 실질 인하폭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뭐 최후의 수단에 가깝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도 생계를 위해서 이 차량을 운전하시는 화물 운전자분들이 얼마나 곤란해지는지 좀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 유가보조금 지급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모쪼록 하루빨리 좀 전쟁도 끝나고 유가가 안정세로 접어들어서 좀 마음 편하게 다들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유가 보조금이 지급되면 좀 부담이 좀 줄어들겠네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유가 보조금을 좀 받고 있는데 네. 요거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늘리는 거. 유가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소식을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이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이 현수막이 경북도 그리고 대구 시내 곳곳에서도 좀 걸려 있는데요. 이 경북 지역에서 최근 꿀벌 실종으로 벌통 7만 6천 개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양봉 사육 농가 중 50% 이상 피해를 본 농가를 대상으로 경상북도가 조사를 벌였는데요. 피해 벌통이 전체의 13%에 해당하고 영세 사육 농가를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20에서 30%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경상북도는 110억 원을 긴급 투입해서 피해 농가들이 벌 입식비와 면역 증강제 등을 마련하도록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 밖에도 양봉 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중장기적으로 왜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지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 화훼농가, 과수농가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있거든요. 모쪼록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실태를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던데 네. 경북 지역 농가에서도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군요. 네, 경북 지역이 양봉을 하는 농가 수가 전국에서 가장 또 많거든요. 때문에 전국적인 피해 현상이 우리 지역에도 크게 영향을 좀 끼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소식 여기까지 들었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양강구도로 펼쳐지던 이 대구시장 선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온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선거판이 한층 달아오르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시장 공천 경쟁이 그야말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뭐 전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뭐 유승민 전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는 경기도라든지 뭐 민주당에서 송영길 대표 이름이 나오는 서울시장 뭐 요 두 가지 정도가 사실은 지금까지 지방선거에서 주로 주목을 받아왔던 지역인데 네. 이번에는 대구에서 굉장히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 많이 출마하면서 대구도 이 3강 구도에 들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과 함께요. 이 지난달 30일이었죠. 이 권영진 대구시장이 3선 도전을 접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면서 이 국민의힘 소속 주자들의 출마가 어느 정도 구도가 좀 잡혀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일단 홍준표 의원이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또 김영기 경북대 명예교수,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뭐 여러 가지 이제 분들이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유영하 변호사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 후원회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맡는다 이렇게 밝히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또 대구를 지배했던 친박 정치가 이제 와서 부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맞불을 놓는 분위기입니다. 이 홍일학 전 의원이 그나마 지금 민주당 대구 민주당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할 사람들 중에 가장 무게감이 있는 사람인데 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적은 없습니다만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출마를 사실상 암시하는 그런 발언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출마하는 쪽으로 좀 의지를 굳힌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고 있고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동식 대구시의원하고 서재원 전 그 대구 동구갑 지역위원장 이렇게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어떤 경선을 통해서 좀 컨벤션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선거판이 됐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유영하 변호사의 선거 후원장을 박 전 대통령이 맡기로 하면서 일각에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 정치 또 간접 정치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후원회장은 후원금 모집 과정에서 후보를 간접적으로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후원회장 이름이 명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이 간접 정치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유영하 변호사 쪽에서는 일단 왜곡이다, 곡해하는 거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자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를 지낸 국가 원로라면서 어떻게 국민을 통합시키거나 하는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 이걸 정치적 발언이다 아니다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해석을 좁게 하는 거다. 항변을 했지만 네. 어쨌든 특정 후보를 한 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당내에서 특정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는다는 것은 이 정치를 사실상 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지역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반응은 당연히 명분 없는 호가호이다 이런 날선 비판이 나오겠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빼면 유영하 변호사는 대구라는 지역하고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 살았기 때문에 고향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뭐 고향이 10개씩 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연고가 없고 또 약간 교묘하게 이 본인이 나온 고등학교를 수성고라고 해가지고 약간 지역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수성고가 대구에 있는 수성고가 아니라요. 아니죠. 수원에 있는 수성고입니다. 이 대구 수성고는 어느 정도 좀 최근에 생긴 학교이기 때문에 이분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학교가 아니고요. 근데 대구 분들은
대구에 있는 수성고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 어떻게 보면은 그 거짓말은 하지 않은 거니까 약간 착각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이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전원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에 대한 혼란도 좀 감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독점하고 있잖아요. 이 사저 입주할 때 빼고는 본인이 직접 박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놓은 적이 없고 다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네. 이걸 몇 %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아직까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동정심을 갖고 있는 지역 내 그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좀 쉬게 내버려도 되지 않느냐, 더 이상 현실 정치판에 끌어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동정론도 일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 그럼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네, 뭐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예전만큼은 결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저도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유영하 변호사의 출마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을 좀 깎아먹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선거에서 시민 여론조사, 당원들의 당심을 반영해서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진행하는데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에 나섰음에도 유 변호사가 저조한 순위를 기록한다면 상당히 좀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네. 이 반면에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근거지인 만큼 시민들의 감정적 유대감과 지지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박 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영향력이 클 수 있다면서 이제는 탄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됐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탄핵을 재해석하는 진원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는 후보가 모두 8명인데 이 가운데 대구와 연관이 있는 출마 명분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정치적 명분이라는 거는 갖다 붙이기 마련 나름이기는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홍준표 의원, 김재원 전 최고, 유영하 변호사, 이진숙 전 사장, 김영기 경북대 교수, 권용범 전 대구경북벤처기업협회 회장, 또 김점수 전 재영한국경제인협회장, 또 오늘은 정상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 부위원장, 이분은 검찰 출신인데 오늘 출마 선언을 하시거든요. 네. 사실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정치적으로 명분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대구와 연고가 없거나 별로 없거나 아니면은 그 연고가 있더라도 정치적으로 지금 여기에 출마하는 거는 맞지 않지 않느냐. 대표적으로 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가 있겠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대구시장이라는 건 시민들의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구를 얼마나 알고 지금까지 지역 정치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 홍준표 의원의 의원직 사퇴 여부와 시점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본선 후보가 되면 사퇴한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네. 그러면 수성을 보궐선거는 치를 수 있는 건가요? 네,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을 4월 말까지는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된다면 보궐선거는 치를 수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사퇴하면 6월 1일 지방선거와 같이 보궐선거가 열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가 됐음에도 5월 달이 되어서 의원직을 사퇴하게 된다면 보궐선거가 열리지 않거든요. 이게 본인의 의지인 거잖아요. 네, 이 본인의 부분은. 의지입니다. 이 수성구민에 대해서 좀 예의를 차릴지 안 차릴지 끝까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권영진 대구시장이 3선 불출마를 선언하면 현안 사업들이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관해서 홍준표 의원의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통합신공항 이전 자체가 시민들의 의중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재고할 의지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엎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비슷한 맥락에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는 뒤집히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겁니다. 네. 이 군공항 이전이라든지 뭐 4차 순환도로 서대구역은 이미 개통했고요. 또 대구시청 신청사, 로봇 자율주행, 뭐 신성장 산업 이런 것들은 얻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이 단체장의 추진력에 좀 아직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추진 중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추진 초기의 사업들 같은 경우는 영향을 상당히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대표적인 게 뭐 제2대구령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 부분은 차기 시장의 의중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출렁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권 시장의 지지층은 누가 끌어안을까요? 네, 권영진 시장이 불출마 선언하긴 했지만 핵심 지지층은 또 여전히 경고에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권영진 시장이 8년 동안 펼쳐왔던 시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권 시장의 지지층들이 좀 옮겨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는 대구시장 선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봤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매일신문 김근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덟 시 50분입니다. 인생 전환기에 있는 지역의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나눕니다. 청년 리포트, 오늘은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호 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전해주실 내용이 뭔가요? 네, 요즘 청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문화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데요. 오늘은 청년 유망 일자리 중 하나인 문화기획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문화기획자면 뭐 공연이나 전시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분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문화기획자는 공연이나 전시, 예술, 축제와 관련해서 문화행사 전반을 기획을 하고 또 실행하는 프로젝트에 종사를 하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 범위가 다소 광범위하다 보니까 문화기획자는 아주 협소한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긴 좀 힘들고 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분야의 공연과 전시, 예술, 축제 부분에서 기획 활동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요즘 특별히 청년들에게 문화기획자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의미가 있는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홍보하고 또 실행하는 부분에서 보람과 가치를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또 업의 특성상 문화기획자는 사람과 사람을 잇고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전달하는 그런 일을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또 더 나아가서 로컬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기획의 경우에는 사회적 문제를 예술과 축제라는 형태로 또 승화시키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문화기획과 관련된 일을 하려면 필요한 자질이 있나요? 네, 사실 기획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출판이라든가 영상, 제품, 상품 이런 부분들도 다 기획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문화를 다양한 형태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기획자의 다양한 자질이 필요한데요. 네. 우선은 사람과 사회에 대해서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또 세상을 넓게 보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또 폭넓은 경험과 다양한 체험을 문화기획자 스스로가 해봄으로 인해서 기존의 영역을 융합하고 또 새로운 영역을 창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객관적으로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안목, 그리고 평범한 노말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자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문화기획자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네, 프로젝트가 대부분 다양한 사람들을 한 팀으로 모아서 일을 진행하고 또 완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감, 대담한 실행력, 또 위기나 변수가 현장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 절체절명의 순간에 발휘되는 임기응변 능력, 이런 것들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런 자질을 갖춰야 되는군요. 네, 청년들이 문화기획 업무로 어떻게 직업화가 가능할까요? 네, 문화기획자로 직업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공공기관이나 어떤 기업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나아가서 요즘 한창 이슈가 되는 그 짧은 시간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는 긱 이코노미라고 하죠. 그 속에서 프리랜서로도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문화재단이나 문화원 또는 문화센터 등에서 발주를 하게 되는데 네. 이런 발주처에서 문화기획을 하거나 주로 입찰을 진행하거나 혹은 위탁기관을 지원하는 업무를 문화기획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어떤 큰 행사를 이렇게 문화기획자를 이렇게 뽑을 수가 있죠. 네, 채용을 해서 바로 채용하는 거죠. 네, 문화기획사에 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예. 또는 문화기획 대행사의 총괄 감독을 맡아서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직접 창업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서 문화기획에 필요한 펀딩을 이끌어내고 또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어떤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기업의 후원 등을 유치하는 일도 직업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또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주로 축제 감독이나 또 컨설팅 또는 문화기획 자문 등을 바탕으로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네요. 대표적인 문화기획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대표적인 문화기획 사례로는 일상 속에서 즐기는 공연 형태로
우리 시민분들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되죠. 거리 음악 공연 또 예술 공연이 대표적인데요. 또 어쿠스틱, 국악, 트롯, 오케스트라 등의 다양한 장르 120개 팀을 선발을 해서 공원과 시장, 광장 등의 거리에서 공연팀들에게는 버스킹 공연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는 그런 예술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거리 예술전도 좋은 사례이고요. 네. 또 전국에 전통시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대표적인 문화기획 사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지역 주민이 직접 만들고 또 진행하는 주민여행 사업도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이런 관광 도래 사업은 그 수익이 또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대표적인 문화기획의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문화기획자가 되고 싶은 우리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네, 기획업이라고 하면 재미를 느끼는 청년도 많이 있지만 사실 이 백지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창조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고 도전을 하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본인이 벤치마킹 하고 싶은 문화기획자나 또 선배 문화기획자의 프로젝트에 후배 프로젝트 감독자 또는 기획자로 참가해 보시면서 실제 현장 감각을 좀 익혀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획이 백지 위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밑에 스케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양한 경험과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늘 놓지 마시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청년 리포터 오늘은 청년들의 문화기획 창업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호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15도에서 21도 분포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다가 밤에 대기 정체로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로 매우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